안녕하세요. 살롱도 전북 진행을 맡은 이청입니다. 오늘도 살롱도 전북 팟캐스트 팀원 여러분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첫 회에 이슈 브리핑이라는 코너가 있었는데 그걸 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보자 해서 이번에는 한 이슈를 가지고 좀 더 심도 깊게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 나름 핫한 정치하는 엄마들이라는 단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혹시 들어는 보셨나요? 요즘에 유치원 비리 사태가 핫 이슈잖아요. 그래서 뉴스 접하면서 그런 단체가 있다는 걸 살짝 들어봤습니다. 유치원 비리, 정치하는 엄마들 지금 계속 같이 엮어서 계속 기사화가 되고는 있어요. 네. 근데 이 단체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네. 이 단체는 19대 국회의원이었던 장한나 씨가 한겨레의 칼럼 장한나의 엄마 정치를 연재하면서 그러면서 그곳에서 엄마들을 호명하기 시작했어요. 정치에 여성들이 나서야만 독방 육아를 끝장내고 평등하고 행복한 가족 공동체를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울한 여성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아이들과 제 딸에게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저와 마음이 통하신다면 이제 우리 만나시다. 이 부름에 엄마들이 응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4월 22일에 첫 모임을 가졌고 비영리 단체인 정치하는 엄마들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이 장한나 의원이 엄마 정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모임을 제안하고 바로 그러자마자 30-40명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그리고 바로 6월 달에 NGO로 발족을 한 거예요. 대단한 행동력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정치하는 엄마들, 그래서 각자가 엄마로서 겪는 고충을 이제 당사자 운동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주체를 만나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정치하는 엄마들이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 꼭 필요한 조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특히 요즘처럼 이런 교육이나 이런 유치원 비리 했을 때 일선에 나서게 되는데, 저는 사실은 칼퇴근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알게 됐어요. 이 단체를요? 네, 이 단체가 하고 나서 10대 과제를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보육에 관한 5개 공약하고 노동에 관한 5개 공약을 해서 총 10대 과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칼퇴근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돌봄 노동이나 이런 경우에 엄마 아버지가 같이 하려면 네. 노동을 바꾸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칼퇴근법이라는 걸 제안을 했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정치하는 엄마들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정치하는 엄마들이 사실 저는 운동을 유치원 비리 사건 파헤치는 것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네요. 네. 특히 이제 당사자 운동에서 감정적 개인적인 해결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사실 모든 문제가 정치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 문제나 한국의 모든 문제는 정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궁극적으로 가장 사회 변화를 위해서는 빠른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살롱드 전북. 정치하는 엄마들이라고 해서 생물학적 여성이자 엄마인 분들만 이 단체에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돌봄의 주체인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해요. 뭐 아빠든 할머니든 자기가 돌봄의 주체면 이 단체에서 활동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 정치하는 엄마들이 당사자 운동이라는 건 절실성을 얘기하게 되는데, 여기서 내건 슬로건이 집단 모성이 세상을 바꾼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인 모습. 네. 지금 이 가부장 사회에서는 모든 돌봄이나 육아나 독방 육아를 여성에게 하고 있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돌봄 노동에 대해서 책임을 같이 지게 되면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사실은 힘을 지금 표현하고 있고 최근에 제가 사이트에 어제 들어가 보니까 2,500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운동에 동참하는 생물학적으로 여성이 아니거나 엄마가 아닌 분들도 계속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저도 뉴스를 봤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중장년층의 여성들에게 돌봄 노동을
저임금 노동으로 해서 다시 맡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도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국가적, 사회적으로 제도나 다양한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돌봄 노동은 다시 여성에게 재전가되는 거. 그래서 네. 문제의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는 기사를 찾아보면서 어떤 점이 좀 궁금했냐면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을까라는 게 가장 궁금했어요. 이런 정치하는 엄마들 같은 조직화된 시민의 모습이 저한테는 사실 제가 가장 이루고 싶었던 모델 같은 케이스였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가능했나. 그리고 1년 활동을 통해서 유치원 비리를 이렇게 공론화시켜서 끌어왔다, 이슈를 만들어냈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성과거든요. 물론 앞으로도 할 일이 많겠지만. 그래서 와, 이런 깨어있고 행동력 있는 시민들이 도대체 어떻게 조직이 됐을까? 그게 가장 궁금했는데 장한나 전 의원이 있었더라고요. 그 배경에. 네네. 그래서 그게 한편으로는 제 판타지를 좀 깬 측면도 있긴 했어요. 전 의원이라서? 정치를 해본 사람이 있어야 이게 이렇게 가능한 건가 싶기도 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모여서 물꼬를 튼 게 아니라 사실 전 의원의 어떤 의지가 시발점이 되어서 이렇게 큰 단체가 된 것인데.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장하나 의원도 사실은 엄마잖아요. 본인이 당사자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또 이제 공동대표 하시는 다른 분들 그리고 또 제가 모 팟캐스트에서 인터뷰를 들었는데 그분도 권리 회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서 사실은 다양한 주체들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 일하는 방식도 엄마들에 맞는 상황에 맞게끔 일하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밤 10시에 회의를 할 때 잘 만나지 못하니까 육아 때문에 잘 만나지 못하니까 화상으로 하는 걸 하거나 중간에 무슨 상황이 있을 때는 충분히 배려도 하시면서 충분히 그 당사자성을 드러내면서 하는 운동 방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대표 얼굴이 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를 보면 네네. 이름이 다 달라요. 공동대표고 이제 각자가 권리 회원이고 이제 여기서 활동 계획이 크게 이제 4가지 정도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책을 제안하는 것도 각자의 방이 있더라고요. 많게는 60명, 뭐 작은 데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에 다양한 법을 하고 이런 얘기도 나왔대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중에 엄마 할당제가 있어야 된다. 전 되게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비례제 했을 때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또 정치를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켜야 된다 했기 때문에 뭔가 국감에 대해서나 여성 관련 정책이나 육아나 보육 관련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훨씬 더 비판적이고 현실에서 필요한 걸 제안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감시성이라든가 참여 이런 것도 되게 달라질 것 같고 또 어떤 한 분이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언어나 문화를 바꾸는 운동도 하고 싶다. 지금 엄마랑 여성을 폄하하는 거죠. 요즘에는 맘충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고 생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래서 되게 주체성이 뛰어난 네. 분이고 그동안에 억눌러 있거나 표현하지 못했던 걸 세력화하는 좋은 지점 아닌가. 그래서 국회의원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기사도 봤는데 이 박용진 의원이 정치하는 엄마들한테 자료를 받아서 법안을 내려고 하고 막 이런 과정 중에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해서 내 동료 국회의원들한테 미안하다. 네? 그러니까 그 이익 단체잖아요. 한유총이 거기랑 되게 연관이 되게 밀착이 많이 돼 돼 있는 것 있나 같아요. 봐요. 근데 네. 자기가 이걸 건드려서 미안하다. 근데 나는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의 표현 자체도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어쨌든 자기가 이걸 법안을 발의하려고 했다 하면 그 동료 의원들 눈치 보지 말고 해야 되는데 이후에 총선을 또 생각하니까 립 서비스라도 한마디 하고 가는 거 아닌가. 네네. 바보네. 근데 오히려 더 드러낸 거잖아요. 그 유착 그런데 관계를. 실제로 유권자들의 눈치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여성들, 특히 이제 엄마들의 저는 눈치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바라보면 그 사람이 이 시야를 넓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발언을 하면 안 되고 특히 이번 사립 유치원의 비리나 관리 감독이 잘 안 됐던 거는 그만큼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이권을 대표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도 신문에 나온 거 보면 예를 들어서 남편이 시의원이 되면 부인이 원장이 되고 학원에 필요한 맞아요. 금액을 시나 도의 재정으로 하고 그거에 관리 감독 소홀하고 이런 걸 계속 반복해 왔잖아요. 그래서 정치하는 엄마들에서 보면 집행 과정에서 그 주체인 학부모들의 참여를 의무화해달라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보면 보육기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라. 이런 되게 일리 있는 이야기잖아요. 여태까지 되지 않았었고. 당연한 상식인, 얘기죠. 그리고 이제 지역 같은 경우는 보육기관을 하는 경영 이런 게 투명하나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시나 도의 재정을 두르거나 그런 운영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사실 엄마들이 그렇게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전에 국회에서 무상보육비 지원인가 그 법안이 통과될 때 네. 말이 많았어요. 보육시설에 보내야지 애한테서 그런 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보육비를. 근데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으면 받을 수 없었어요. 근데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들고 일어나서 그러면 안 보내는 애들한테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그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생겼냐라고 기자들이 계속 질문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다 회피하다가 한 국회의원이 딱 한마디 한 게 원장들은 국회의원을 찾아오지만 엄마들은 찾아오지 않는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엄마들이 들고 일어나서 맞아요. 엄마들이 찾아가기 네. 시작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법안을 만들려고 하고 뭐 교육부 장관도 말 한마디라도 던지고 뭐 이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정말 바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육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보육 문제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기사 보면서 운영이 이 정도 밑바닥 수준이었구나를 이제 안 거죠. 그동안 맞아요. 드러나지 않아서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면피하는 거죠. 세력화된 엄마 주체가 없고 자기가 만나고 싶어도 그룹이 없고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의견을 물을 데가 없었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면피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누구를 대표하느냐 되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있으니까 잘 물어서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궁금했으니까. 아직 1년밖에 안 되긴 했는데 좋은 사례로서 이 뭔가 시민이 목소리를 내서 법과 제도를 바꾼 아주 훌륭한 사례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성공 사례가 됐는가. 뭐 서울시에서 무슨 세미나 같은 걸 했을 때 느슨한 연대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선 나에 대한 자각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에 대한 자각. 그러면서 우리가 뭔가를 해봐야겠다라고 주위를 살펴서 같이 할 사람들을 모으고. 근데 그거를 너무 또 빡빡하지 않는 형태로 만들면서 계속 이슈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그러니까 운동 방식이 좀 달라진 것 같아. 맞아요. 운동 방식이 이제는 이제 시민들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그렇게 하고 시민이라고 하게 되면 개인이 잘 참여해가지고 변화를 만들어가느냐 이런 게 중요해진 세대인 것 같은 그런 면에서 보면 개인 하나하나가 존중받으면서 이제 자각을 해가지고 어떤 목표가 같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참여형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느슨한 연대가 쭉 가게 돼서 지속적으로 이제 가게 되고 그 안에 개인이 행복하게 참여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해서 아마 이렇게 정치하는 엄마들이 이렇게 폭발력을 갖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지 않고는 이게 불가능한 거야. 맞아요. 엄마들인데. 맞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정치하는 엄마들이 회의를 하는데도 밤 10시 지나서 한대요. 그래서 이제 지역마다 다양하게 되니까 뭐냐면 어차피 육아를 책임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칼퇴근법을 이렇게 제안하는 것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10시 이후에나 그나마 한숨 돌리는 거죠. 애들 다 재워놓고. 근데 또 그 와중에 애들을 안고 수유노동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자판을 친대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런 얘기가 막 우스갯소리 나오더라고요. 미약 하나만을 한 번도 미약 하나만으로 쳐본 적이 없는데 거기 용어가 미역 하나만이야. 그런 걸 해야 되지. 뭐 이거 우프다 우퍼. 뭔가를 약속을 하는데 항상 육아나 이런 돌봄 노동에서는
그렇게 딱 약속한다로 될 수가 없잖아요. 항상 맞아요. 돌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음. 이제 아이를 이렇게 하는 문제는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서로에게 대해서 무슨 일이 있구나. 그러니까 사실 뭐 목표 지향적으로 딱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지점에서 보고. 이제 그런 거 있고 또 여성들이 또 대부분 경력 단절이나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서 해고당한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 이 일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되게 유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폭발적인 것도 그 여성들이 얼마나 그동안에 해왔던 게 많겠어요. 그런데 이 단절로 인해서 자기를 펼치지 못한 점도 맞아요.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풀어내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면 앞으로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 단체인 것 같아요. 정말 좀 사립유치원 이슈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났을 때 이분들이 또 이 이슈만 붙잡고 있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맥락에서 어떤 문제들을 제기하실지가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살롱드 전부. 살롱드 전부. 살롱드 전부. 살롱드 전부. 당사자로서 엄마들이 정치활동의 주체가 된 정치하는 엄마들의 얘기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한 달 동안 여성 이슈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가장 핫한 이슈가 뭐가 있었을까요? 저는 양진호? 네. 네. 나쁜 놈. 개새. 그런 말을 팟캐스트니까 할 수 있겠죠? 권력을 가지고 그 행사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겁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부인하고의 불륜을 의심해서 그 상대 남성을 폭행한 것뿐만 아니라 전 부인 또한 얼굴의 형체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폭행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 소송을 냈는데 승소했어요. 그 불륜이라고 의심한 교수가 외국으로 나간 사이에 위자료 소송을 한 거죠. 그 교수가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자료 소송을 해서 합의를 봄으로써 자기가 정당했다라는 그것도 만들면서 이혼 소송까지 승소한 그런 패턴들을 계속 걔가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데 얇고 찰랑찰랑하게 자기가 정당하다는 걸 드러내는 그런 소송들을 잔잔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폭력을 저지르는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지금 수면 위로 드러난 게 그거를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지속할 수 있었던 이 사회가 더 놀라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법과 제도가 구멍이 퉁퉁 뚫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불법 촬영, 디지털 성범죄를 보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나 네.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런 게 계속 행해진다는 게 뭐 너무 놀랍고도 현실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미생이란 드라마를 되게 즐겨 봤었는데요. 그때 저는 그 드라마 보면서 정말 놀랐거든요. 정말 저런 사람들 밑에서 일하는구나. 동료로 일하는구나 놀라웠는데 제 친구들이 미생은 드라마야. 현실은 더해 뭐 이런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근데 정말 드라마보다 더한 현실이 펼쳐지고 있었네요. 제가 오늘 신문 봤는데 정말 드라마보다 더해요. 전 가스공사 사장이 네. 이번에 징역 4년 실형 확정됐거든요. 고용평등법 위반, 뇌물수수 이런 걸로 했었는데 네. 주 요지는 뭐냐면 이런 경우는 들어봤지만 이런지 정말 현실을 다시 또 깨닫게 된대요. 그 사장이 여자는 뽑지 마. 이렇게 지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신입들 채용했는데 2015년, 2016년 여자가 1위였던 거예요. 1등부터 7등까지. 입사 시험에서? 입사 시험에서 네. 1위인데 여자를 뽑지 마라고 하니까 시험 점수를 조작한 거죠. 1등인 여자가 8등이 된 거야. 그러나 여자는 전부 다 탈락한 거예요. 그리고 남자 지원자들의 점수를 조작해서 13명이 합격한 거지. 나 이런 거 해도 돼 진짜? 조시 스펙이네요 진짜. 그래서 그러네. 버젓하게 그런 말을 한 거야. 여자는 출산과 육아휴직 때문에 업무 연속성이 단절될 수 있으니까 아예 뽑지 말자. 그래서 아예 조정해라 점수 자체를.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말 듣는 인사부장, 임직원들 이렇게 해서 완전. 그래서 나머지 그 인사부장이나 임직원 했던 사람도 직권 면직 당하긴 했지만 네. 정말 그 여성들 생각해 보세요. 그런 면에서 보면. 몰랐을 거 아니에요 본인은.
그렇죠. 자기가 실력이 안 돼서 떨어졌다고 음. 믿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미투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살롱드 전북, 살롱드 전북. 저희 전북 전주 지역에서 올해 이슈가 되었던 4월 달에 그 묻지마 폭행이 있었는데요. 그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이번에 선고가 됐습니다. 전주지법 제2 형사부에서는요, 강도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2년형에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요, A씨가 지난 4월 21일 오후 4시 정도에 시내 화장실 앞을 지나던 40대 여성 B씨의 왼쪽 가슴을 흉기로 찔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이었는데요. 당시 A씨는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B씨에게 접근해 금품을 빼앗으려다 실패하자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A씨가 이렇게 진술을 했거든요. 무엇인가 큰 사고를 치고 싶고 누군가로부터 무엇을 강탈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라고 명백히 그 범죄의 의도를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렇게 선고문에서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살해할 적극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기보다는 얼마나 적극적이어야 되나요? 네, 몸싸움 상황이 되자 도주를 위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가해자를 그렇게 옹호하는 재판부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도 형량이 10년 이상인 건 참 오랜만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네요. 조두순이 내년에 나온대요. 네, 맞아요. 그때랑 비교하면 뭐 이거를 반가운 일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네. 조두순이 12년형을 받았어요. 아, 진짜. 네, 심신미약인 점을 고려하여. 네. 그놈의 심신미약. 최근에 청원이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조두순 출소 반대하는. 네. 근데 이게 한번 사법 판정이 내려진 거라 어떻게 뒤집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청원에 사인은 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슈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오늘은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참. 네. 저희 토토님 오늘 마지막 방송입니다. 토토님 어디 가시는지 인사도 해주시고 네. 소개도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저 좀 멀리게 지구 반대편에 갑니다. 역마살이 있어가지고요. 어쩌다 보니 썰롱드 전북 시즌1 끝까지 함께 하고 싶었는데 같이 마무리를 많이 하지 못해서 아쉽긴 한데요. 올해 제일 잘한 일 같아요. 함께 하기로 한 거. 되게 처음엔 부담이 많이 되기도 했지만 지역에 있는 친구들, 여성들의 목소리를 함께 담아서 거침없이 가감없이 저희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네. 네. 마지막 청취자들 분들께도 인사해 주세요. 네. 토토님 팬이 있을지도 몰라요. 어머나. 많이 들어주세요. 저희가 부족하지만 저희의 진화해 가는 과정을 이렇게 목격하는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요. 여성이 행복한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 곳곳에 있다는 것이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는 그런 매개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많이 들어주시고 게스트로도 언제든 환영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 네.